압도적 경제 콘텐츠 3프로TV의 압권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3프로TV의 권순우 취재팀장입니다. 저희 압권에서 앞으로 좀 시리즈물을 좀 준비를 했는데요. 저희가 취재팀이 좀 보강이 돼서 이제 좀 더 다양한 콘텐츠로 인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준비한 시리즈물 중에 오늘 첫 회를 하게 될 기업사 이야기를 오늘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현재를 좀 잘 이해하려고 한다면은 과거에 대한 히스토리를 좀 알면 좋아요. 현재의 모습은 언제나 과거의 결과물이고 그리고 현재를 이해해야 미래를 또 전망할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다양한 기업들의 과거 히스토리를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압권을 통해서 순서대로 좀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주호 기자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사실 저희가 오픈 스튜디오를 하다 보니까 네. 지나가는 분들이 인사를 하세요. 아 진짜요? 네, 그러면은 지나가는 분들이 인사를 하는데 그거를 또 물뚱물뚱 있기도 좀 그렇고. 아 그러면 그 팀장님들 이렇게 해주세요. 같이 좀 인사를 해주는데 저희 그 3프로 스튜디오는 여의도역에서 더현대 네. 가는 길목에 있습니다. 네. 오늘은 녹화 스튜디오에서 진행을 하는데요. 오늘 그 기업사 첫 번째 코너의 대상 기업은 어디입니까? 유한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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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도 나도 칭찬하고 그리고 저도 이제 이번에 해보니까 사실 이런 줄을 몰랐어요. 그 유한양행의 창업주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지만 이 창업주의 인생 한 토막 한 토막이 다 주옥 같더라고요. 정말. 그래서 참 많은 걸 좀 느끼면서 기업을 좀 정리를 했던 것 같아요. 예. 그러면 왜 유한양행을 처음 기업으로 꼽았느냐에 예. 대한 그 히스토리부터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되잖아요. 예, 예. 작년 11월이었죠. 작년 11월 3프로TV가 제1회 거버넌스 포럼에서 대상을 수상합니다. 직접 갔다 오셨죠? 예, 물론 그 대상이 다 통틀어서 1등 이건 아니고 네네. 분야별로 좀 나눠져 있었는데 미디어 분야에서 그래도 기업 그쵸. 거버넌스를 개선하는데 좀 도움이 됐다. 그래가지고 저희 그 김동환, 김프로님이 가서 상을 받았는데 근데 그때 제가 대리 수상 그러니까 예. 그 읽는 것도 봤어요. 네, 어쨌든 근데 그 말씀하셨던 것처럼 5개 부문이 있어요. 뭐 미디어, 학술, 정치법률, 그다음에 자본시장, 경제 이렇게 5개 분야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미디어 분야를 받았던 거고 예. 그 대상 가운데 이 경제 분야를 받으신 분이 있습니다. 고유일한 박사. 예. 돌아가신 분. 유한양행의 창업주이시죠. 유한양행의 창업주이신. 그래서 이제 그러면 우리도 받았는데 유한양행은 왜 받았을까에 대한 궁금증이 생긴 거예요. 예, 예. 무엇이 좋기 때문에. 예. 그래서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제가 딱 하자마자 유한양행의 기업 지배 구조를 한번 봤습니다. 예. 봤더니 최대 주주의 이름이 존재하지 않는 정말 특이하더라고요. 저는 사실 못 봤어요. 그러니까 제가 유한양행을 지금까지 관심을 그렇게 많이 두지 않았다는 것도 부끄러울 정도로 이게 그 최대 주주 가운데 사람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첫 번째 최대 주주를 보면 유한재단. 재단이니까 국가 거고요. 예. 유한학원이 7.38% 갖고 학원도 재단이죠. 재단이죠. 예, 예. 그리고 그 다음으로 주요 주주를 보면은 국민연금이 9.97%, 일회에셋이 4.9%, 그리고 자기 주식이 8.1%. 그 밑에 보면 뭐 이렇게 최대 주주 가운데 이정희, 조욱재 이렇게 이름 있는 거는 이제 전현임 사장님들, 사장님들의 그러니까 전문 경영인들. 그렇죠. 전문 경영인들. 전문 경영인 말고는 사람의 이름을 찾을 수 없는 이름을 찾을 수 없는 그런 지배 구조를 좀 갖고 있더라고요. 도대체 이런 구조까지 오기에 어떤 과정들이 있었을지를 먼저 보면은 예. 첫 번째 그 되게 유명한 일화를 먼저 하나 말씀드릴게요. 예. 이게 전 되게 특이했던 게 아무래도 우리는 경제 방송이니까 경제와 관련된 이야기를 드려보자면 상장할 당시를 말씀드릴게요. 우리나라에서 상장할 당시 1962년이었었는데 예. 당시 액면가 주식의 액면가가 100원이었대요. 예. 그러면 보통 우리는 액면가가 100원이면 시장에다가 기업 가치 평가해 주세요. 뭐 그리고 또 증권사에다 수요 예측, 예, 예. 수요 예측해서 가격 설정하고 하잖아요. 보통 액면가는 큰 의미는 없죠. 없죠. 예. 그럼 뭐 100원이면 뭐 이게 사업이 성장성이 좋다. 그럼 10,000원이 평가받을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유일한 창업주가 상장 당시에 액면가가 100원이면 예. 100원에 상장시켜라. 라고 주문을 내렸다고 합니다. 그러면 처음에 자기가 넣었던 자본금 그대로 다른 주주들도 그 주식을 취득할 수 있게 해주는 네. 거죠. 그럼 그동안 기업 성장을 시킨 것에 대한 보상은 없는 거네요. 그러니까요. 그 사실 이게 주식 시장에 상장시키는 게 그 당시에는 어떤 느낌이었냐면 그 당시 그 기업인들은 내 회사 뺏기는 거다. 내가 100% 주주인데. 막 다른 사람들이 와갖고 내 주식 가져가고 회사 뺏기는 거라는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당시 경영진들도 반대를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유일한 창업주가 그때 아니다. 상장을 시켜라라고 했던 이유는 기업은 기업가의 것이 아니라 국민과
근로자 그리고 사회의 것이기 때문이고 기업가는 그것을 관리해 줄 뿐이다라는 경영 철칙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래요. 와, 이 얘기가 사실 미국식 주주자본주의를 기준으로 보면은 네. 어쩌면 그게 맞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주주들이 있고 경영자는 그것을 위탁받아서 경영을 잘해서 거기에 대한 성과 보상을 받고 네. 거기서 생겨난 기업의 이익을 주주들한테 환원을 하는 네. 그런 것들이 좀 일반적인 얘기인데 거기에 더 나간 부분들이 근로자라든지 사회라든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의 이익을 맞추자. 이게 요즘 그렇죠. 나오는 ESG 관련한 얘기잖아요. 네네. 근데 그 당시에 유일한 박사님이 했던 거는 그 정도를 굉장히 너무 지금 선해요. 거의 한 7, 80년을 앞서 가신 거죠. 우리나라 지금 뭐 이렇게 비교를 해보자면. 근데 지금도 뭐 우리나라 기업들이 이해관계자들을 모두 배려하진 않는데. 아, 네네. 근데 그러니까 그때 이미 그렇게 하고 계셨다는 거네요. 그때도 사실 그 흑자를 내고 있었던 기업이기 때문에 기업 공개를 굳이 자본 조달을 할 필요는 없었던 상황이지만 그럼 왜 기업을 상장합니까? 예.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가와 사회의 것이기 때문에 기업은 이 기업이 성장하면 국민도 그것을 느낄 수 있어야 된다라는 취지로 상장을 시켰다고요. 근데 되게 흥미로운 사건이 터지게 되는데 예. 100원에 딱 상장을 했잖아요. 근데 아, 따상이죠. 따상 정도가 아니라 그 기업 비화에서 나오는 이거 제가 KBS 인물현대사에서 따왔는데 예. 가격이 당일에 상장 첫날 1,000원까지 올랐대요. 10배? 100원짜리가. 네. 왜 이런지 보니까 그때 담당자가 증권사를 모두 다 찾아갔대요. 물량 어디 갔냐? 왜 이게 계속 올라가냐? 호가만 올라가고 물량이 없냐? 알고 보니 증권사들이 다 갖고 있었대요. 아, 따상될 것 같으니까 안 풀었구나. 안 풀었죠. 예. 그래갖고 막 화를 내면서 증권사를 온 동네 이분이 바로 연만희 사장님 이전에 CEO 하셨던 연만희 사장님이 직접 가셔서 막 화를 내서 물량 풀어라 해갖고 결국은 물량이 나오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실제 주식을 살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일이 있었던 그런 건데 예. 결국은 이제 나중에 돌아가실 때도 이분은 결국 나의 모든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라라는 것을 말로뿐만 아니라 실제로 실천을 하셨는데 그래서 실제 유언장을 보면 당시에 손녀에게는 $10,000를 남긴다. 1,000만 원? 근데 이때가 71년도니까 그래 큰 금액이긴 한데 그래도 예. $10,000를 남긴다. 그리고 아들은 대학까지 공부시켜줬으니 자립해라. 딸에게는 땅을 물려줄 테니 유한 동산을 건립하고 울타리를 치지 말아서 학생들이 역에서 언제나 뛰어놀 수 있게끔 해라라는 유언을 남기고 그러면 건물을 못 짓잖아요. 네. 이런 인생을 사셨지라는 생각이 들게 되는데 그 인생을 첫 발부터 예. 한 걸음씩 따라가 보겠습니다. 몇 년도로 거슬러 올라가나요? 자, 1895년 일단 평양에서 1895년 평양. 평양에서 태어나셨는데 그때 아버지가 그 상인이셨어요. 굉장히 개화된 부유한 상인. 근데 그 당시는 산업공상이라고 해서 선비는 고귀하지만 상인은 가장 비천한 그 직업이라는 예. 인식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는 우리 아들이 신문물을 배움으로써 선비가 되길 바라셨던 거예요. 그래서 관리나 학자가 되길 바라시면서 이 9살짜리 아이를 미국으로 유학을 보냅니다. 아, 조기 유학. 조기 유학을 예. 그 선교사 집안에 유학을 보내게 되는데 유학을 가서 14살이 됐을 때 또 유일한 박사가 무엇을 하냐면 스스로 한인병 학교에 입학을 해요. 병? 네. 군사학교? 군사학교요. 중등학교와 비슷하다고 보면 되는데 한인 소년병 학교가 뭐냐면 박용만이라고 해서 대한제국의 개몽 운동가이자 군인이자 언론인인 독립운동가. 이분이 독립을 위해서는 무장투쟁을 해야 된다는 취지를 갖고 계셨기 때문에 예. 무장 그 독립군을 육성하기 위한 한인 소년병 학교를 만들었고 예. 이곳을 다니다가 사실 이 학교가 곧 문을 닫습니다. 이게 박용만 의사가 저기 샌프란시스코로 옮겨가게 되면서 어쩔 수 없이 이제 다른 고등학교를 진학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뭐 미식축구 선수로도 활동을 할 정도로 사회성도 있으시고 그리고 공부도 열심히 하시고 이랬습니다. 예.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가 이제 1915년이었었어요. 예. 1915년. 근데 졸업하자마자 대학교 진학을 못 하셔요. 아, 재수.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일제강점기가 너무 심했었잖아요. 예, 그러다 예. 보니까 아버지의 그 조선회사의 사업이 너무 많은 피해를 본 거예요. 집안이 가세가 기울어서 아들아 편지를 보내서 아들아 이제 북간도로 넘어와서 그때 이제 북간도에 계셨대요. 예. 넘어와서 가정을 좀 돌봐라. 라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청년 유일한이 그때 고민을 하게 되죠. 아 진짜 돌아가야 되나? 아니면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서 그때 썼던 방법이 은사님을 찾아가서 예. 보증을 좀 서주십시오. 제가 지금 돈이 필요합니다.
가족에게 보낼 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보증을 서서 받은 돈이 $100입니다. 현재 가치로 따져보면 한 1년 연봉쯤 되는 것 같아요. 현재 가치로. 그 $100를 이제 가족에게 보내서 가족은 그 돈으로 살 수 있게 하고 본인은 이제 그 당시에 에디슨 변전소 지금으로 보면 제너럴 일렉트릭 맞아요. 거기에서 이제 일을 해서 1년 동안 이 빚을 다 갚고 이제 2016년에 미시간 대학교에 이제 가게 돼요. 근데 미시간 대학교 가도 학교 간다고 문제가 끝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가족들한테 다 돈 보내줬지. 예. 빚 다 갚았지. 학비도 있어야 되고 생활비도 있어야 되고. 그거를 벌기 위해서 뭘 할까 고민하다가 근데 아무리 해도 내 몸으로 직접 뛰는 노동은 시간 제약이 너무 많은 거예요. 예. 그리고 벌 수 있는 돈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했던 게 장사였다고 합니다. 무역. 장사였는데 그 당시에 그럼 장사를 누구에게 무엇을 팔 것인가를 고민하다가 보니까 이게 미시간이라고 하는 곳이 그나마 동양인들이 좀 많았대요. 그래서 중국인들하고 한국인들이 다 같이 이제 모임을 막 갖고 했었대요. 그냥 서로 친하게 지냈대요. 야, 우리 힘들게 여기서 사는 게 그러니까 그러는데 중국인들하고 되게 친했던 거예요. 그래서 중국인 친구들에게 무엇인가를 팔아보자고 생각을 해서 나도 고향이 그리우니 향수를 느낄 수 있는 중국 제품들을 들여다가 중국 친구들한테 팔았는데 그게 되게 대박이 났대요. 그래서 학창 시절이 상당히 좀 여유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장사 수완은 좀 있으셨던 분인가 보네요. 그렇죠. 예. 근데 아버지가 워낙 상인이셨구나. 그렇죠. 근데 아버지는 이걸 되게 싫어하셨고, 아버지는 되게 싫어하셨고, 그 미식 축구 선수했다 그랬잖아요. 미식 축구 선수하는 것도 아버지가 반대가 엄청나셨대요. 아버지는 야, 내가 너 학자 돼갖고 이제 정부 고위 관료되라고 보내놨더니 지금 미식 축구가 무슨 말이야. 근데 이제 유일한 청년이 미식 축구를 잘하면 장학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라고 설득을 해서 이제 미식 축구를 계속 하셨던. 그러면 공부를 게을리하지만 않으면 사회성도 좋아지지 않을까? 그렇죠. 그런 식으로 설득을 해서. 자, 그런데 이때가 우리가 지금 미국에 있는 유일한 청년의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되게 뭔가 순탄해 보이지만 이때는 일제 강점기잖아요. 1919년이 되자 그때는 유일한 청년이 대학교 4학년이 됐을 때입니다. 1919년 3월 1일에 딱 우리나라에 3.1 운동이 일어나죠. 그렇죠. 그 이야기를 듣고 유일한 청년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미국에서도 한인들끼리 모여서 4월 14일부터 3일 동안 필라델피아에서 한인 자유대회가 열립니다. 이걸 주도한 분이 이제 서재필 박사님. 독립문 만드신 분. 그렇죠. 그리고 의사이자 언론인이신 그 분을 이제 주축으로 자유대회가 열리는데 여기에서 그러니까 청년 유일한이 상당히 중요한 직책을 맡게 됩니다. 뭐냐면 이 결의문 있잖아요. 결의문의 작성을 담당을 하게 돼요. 근데 이게 야, 결의문 그냥 뭐 저한테도 이제 가끔 대본 맡기시잖아요. 그런 수준이 아니라 만약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독립정부가 됐을 때 이게 입헌 정신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하게 써야 되는 그런 결의문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중책을 맡기다 보니 서재필 박사와 상당히 가까운 관계를 갖게 됐고 그리고 지금 유한양행이 쓰고 있는 로고 있잖아요. 버드나무. 이 버드나무를 그래서 서재필 박사가 유일한 청년에게 선물로 준 목각입니다. 그 로고에도 되게 좀 사연이 좀 있었던 거네요. 네, 서재필 박사가 이제 유일한에게 조선의 그 버드나무와 같은 한 그루가 되어라라는 의미를 담아서 목각을 줬고 그리고 그 목각이 지금까지도 이걸로 사용이 되고 있는 거예요. 로고로. 자, 그거가 끝나고 이제 1922년이 됐는데 장사를 계속해요. 장사를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장사를 뭘 할까 했는데 그 당시에 이제 중국인들은 많다고 했잖아요. 미국에서 중국인들은 많은데 중국인 식재료가 부족한 걸 알아요. 미국에서 중국 식재료를 찾기가 되게 어렵죠.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숙주나물이었었고요. 이 숙주나물이 들어가는데 이 중국인들에게 이걸 팔아야 되겠다. 이제 일단 수요는 굉장히 많은데요. 문제가 뭐였었냐면 우리도 베트남 쌀국수 먹다 보면 숙주나물 넣자마자 훅 커지잖아요. 맞아요. 숙주는 쉽게 시들어.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지? 결국은 통조림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통조림으로 만들어서 쉽게 시드는 걸 없애버려요. 그래서 굉장히 크게 성장을 하게 된다고 해요. 근데 한 가지 문제가 더 있는 게 그럼 숙주를 만들려면 숙주를 키울 수 있는 녹두라는 씨앗이 있어야 되는데 이 씨앗을 좋은 걸 구매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어디서 구하지? 녹두는 아시아지라고 하면서 중국과 한국을 출장을 오게 돼요. 이렇게 해서 조선 땅을 밟게 된 게 21년 만입니다. 와, 20년 동안 미국 생활하다가 그 녹두 사러 왔는데
일제의 핍박에 딱 조선 땅을 밟는 순간 이 우리 국민들의 모습을 본 건 너무 처참했던 거죠. 아프고 헐벗고 굶주리고 치료약도 없고 예, 예. 이걸 보다 보니까 식품 사업이 머릿속에서 싹 가셨다고요. 더 이상 내가 식품 사업을 할 때가 아니다. 라고 해서 내가 돈 벌러 돌아다닐 때가 아니다. 예. 돈은 벌지만 예. 돈을 식품으로 벌 때가 아니다. 그래서 1926년에 귀국을 결심을 하게 되고요. 라초이라는 그 회사 있잖아요. 라초이라는 숙주 만들던 그 회사. 예. 그 지금도 있거든요. 아. 지금도 미국에 있어서 예. 어쨌든 권리 관계를 좀 정리를 하고 와야 되겠죠. 예. 친구와 동업을 했었는데 친구에게 자신의 지분을 다 매각을 하고 그 돈을 갖고 그냥 들어온 게 아니라 거의 모든 돈으로 약을 사갖고 들어와요. 야. 네. 아, 그쵸. 그때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에 약이 많이 부족했겠네요. 약이 많이 부족했죠. 그리고 있어도 뭐 잠시 후에도 말씀드릴지 모르겠지만 일본 제약사들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약도 그때는 되게 신기한 게 모든 게 다 만병통치약이야. 신제품만 출시되면 다 만병통치약이에요. 뭐 바르면 낫고 뭐 먹으면 낫고 이런 식의 제약 시장이 그 당시에는 있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안 된다. 국민들이 필요한 질환에 맞는 치료약을 받아야 된다라는 생각에 1926년 유한양행을 설립을 하게 됩니다. 아, 그러면서 한국에다가 이제 그렇죠. 약을 처음에 들여온 다음에 네. 이게 적절하게 처방이 가능한 그러니까 증상에 맞는 약을 네. 만들어 팔겠다라는 취지로 유한양행을 설립을 하게 된 거네요. 그렇죠. 예. 근데 처음에는 유한양행 그러면 약을 만들진 못할 거잖아요. 예, 예. 그래서 그 당시에는 도매업을 한 거예요. 좋은 약을 해외에서 수입해다가 이제 맞는 곳에 알맞은 곳에다가 이게 퍼뜨리고 예. 여기에도 여러 가지 일화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철길이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철도가 그렇게 많이 뚫려 있지 못하다 보니까 지방은 또 약을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유일한 박사가 생각했던 게 뭐였었냐면 야, 약을 아주 포장을 두텁게 해. 그래서 예. 기관사분에게 정차하지 않더라도 던지고 가라고. 아. 역에다가 그러면 이제 거기서 받아갈 거라고 이런 방식으로 그래서 그 벽지까지도 약을 공급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많이 고민을 합니다. 이게 근데 단순히 저는 그러면 이걸 봤을 때 단순히 돈 벌기 위한 목적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으로 따지면은 약사법 위반일 것 같긴 한데 그렇긴 한데 처방약을 그냥 막 주면 안 되니까. 네네. 예. 근데 이제 그 당시 아까 광고 말씀드렸잖아요. 거의 만병통치약 수준이다 보니까 이래선 안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유일한 박사가 그때 했던 게 뭐였었냐면 우리는 광고를 좀 다르게 싣자. 그럼 어떤 식으로 싣냐면 이 약은 어떤 질환에 효과가 있습니다. 라는 걸 싣고 예. 만병통치약을 팔아야 누구한테나 팔 수 있는데 네. 그러지 않고 이거는 머리 아픈 사람들 드시는 약입니다라고 써놓으면 그렇죠. 딴 데 아픈 사람한테 팔 수는 없지만 네네. 그래도 그 사람에게 써야 되는 약을 써야 되니까 그렇죠. 그거를 포장을 그렇게 했다는 거죠. 거기다 더 한 가지 더 한 게 뭐냐면 광고에다가 의사의 이름과 네. 그다음에 약사의 이름을 적어 놓습니다. 어. 의사의 이름은 사실 본인의 와이프 이름을 적어요. 네. 그 호미리 여사라고 해서 중국인이었었는데 그 네. 현지에서 만난 거죠. 그 소아과 의사입니다. 그래서 호미리 여사의 이름을 적고 그리고 약사 담당 약사의 이름까지 적어놨습니다. 실명제. 실명제 네. 신뢰할 수 있게. 네. 그런데 이런 와중에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해서 약을 팔게 되는데 1931년에 만주사변이 발발을 해요. 네. 근데 만주사변이 발발하면서 그 사실 만주사변이라고 하는 건 일본이 대륙에 대한 진출 욕망을 펼친 이제 하나의 사건인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만주사변에서 일본이 이제 이김으로써 사실 많은 사람들이 진출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유한양행의 직원도 만주로 한번 출장을 갔다 와요. 근데 만주에서 어떤 현상이 그때 있었냐면 사람들이 뭘 이렇게 먹는데 되게 많이 먹는데요. 약인데 예. 계속 먹는데요. 그리고 먹고 되게 좋아한대요. 사람들이. 만족스러워하고. 좀 그런데 뭐 같아 보이세요? 힘이 나는 그렇죠. 뭔가 기분 좋아지는. 기분 좋아지는. 네. 마약성 약물들이 예. 만주에서 그렇게 많이 팔리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파는 기업들은 떼돈을 벌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딱 착안을 해서 이 직원이 유일한 박사에게 딱 돌아와서 하는 얘기가 예. 우리 그 당시에는 이제 우리나라도 그렇고 그 만주도 그렇고 자양강장제가 굉장히 많이 팔리고 있었대요. 예, 예. 그리고 유한양행이 또 당시에 네오톤토닉이라고 하는 자양강장제를 팔고 있었고요. 예, 예. 그래서 여기에다가 마약 성분을 조금만 섞자. 조금만 섞으면 사람들이 이제 일단 기분이 순간적으로 확 좋아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마약 성분을 넣자는 제안을 했다가 내가 그동안 임자에게 머릿속에 넣어준 내용이 고작 그거냐. 당장 나가.
당장 사표 써. 물론 이제 나중에 사표는 안 썼다고는 하는데 그 정도로 엄청나게 혼나는 상황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죠. 약 파는 사람이 뭐 약 많이 팔면 좋긴 하겠지만 마약이라는 게 뭐 지금 잠깐은 이게 막 좀 힘을 줄지 모르겠지만 결국 중독되고 피폐해지고 뭐 그러는 건데. 근데 그때의 시대 상황과 지금의 시대 상황을 좀 달리 보셔야 되는 게 지금 제가 광고 하나 여기 보여드릴게요. 예. 모루히네라고 있습니다. 헤로인이에요. 에? 그러니까 마약이 사용될 때예요. 아. 우리가 지금으로 따지면 마약은 절대 안 되죠. 뭐도 안 되죠. 아무것도 안 되는데 이때는 마약이 그냥 사용이 될 때입니다. 아. 그래도 안 된다고 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이게 불법은 아니었던 거네요. 아니었는데. 그 방식이.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 유일한 박사는 본인이 생각하기에 마약 성분이 들어가는 거는 보건을 해치는 거지 그렇죠. 보건을 증진시켜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나는 절대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이야기만 들어보더라도 주주들을 어떻게 생각했는지 그리고 나의 약을 사용하는 소비자들을 어떻게 생각했는지를 좀 극명하게 볼 수 있는 몇 가지 사례들이 되게 많은 거예요. 예, 예. 이런 가운데 이제 1933년이 됐을 때 그 유명한 우리도 아는 지금 손흥민 선수가 선전하고 있는 안티프라민을 개발하시게 됩니다. 와, 안티프라민이 그렇게 오래된 네. 제품이었네요. 그리고 유한양에게 첫 번째 신약 개발. 아, 이거 신약으로 개발한 거예요? 신약으로 개발한 겁니다. 아. 그 당시에도 이제 환자들이 오면 유한양행이 처음 생겼을 때 그 건물 2층에 호미리 여사가 와이프가 그 소아과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약이 너무 없는 거예요. 아이들이 예. 다쳐오고 뭐 사람들이 다쳐왔는데 발라줄 게 없고 삐고 했는데 뭐 발라줄 게 없으니까 소염 진통제를 만들자고 얘기를 해서 두 분이 합심을 해서 만든 게 안티프라임. 와, 그 의사가 환자가 왔는데 치료해줄 약이 없어가지고 그 약을 만들죠. 만들어. 네. 야, 참 대단한 열정이네요.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안티프라민을 했는데 이 안티프라민이라는 이름 자체도 되게 염증을 잡아준다. 안티해준다. 그러니까 소염 진통제의 이름을 그대로 넣은. 우리는 만병통치약 아니다. 이런 식으로 완전히 이제 서로 완전히 다른 식의 사업을 하셨던 거죠. 이게 사실 제 이름을 짓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네네. 저희는 압도적이지 않은데 네. 압도적 압권이라고 그러고 아니, 과장 광고를 하고 있잖아요. 압도적인데? 그래, 그러니까 압도적이고 쉽다 뭐 이런 건데 여기 유란 박사의 장명은 네. 정말 직관적이고 좀 투명하네요. 자, 이러다가 1936년에 이제 기념비적인 사건이 터지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주식회사 유한양행을 발족시켜요. 유한양행은 이전에 만들었다면서요? 개인 회사였었죠. 이걸 이걸 주식회사로 만든 주식회사로 게 1936년. 예. 개인 기업을 이제 법인으로 바꿨는데 그때 딱 그 말씀을 하셔요. 기업은 이제 개인의 것이 아니라 사회와 종업원의 것이다. 이 경영 철학을 실천한 거고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1939년이요. 그때 종업원 지주제라는 걸 도입합니다. 종업원 지주제? 네. 그게 뭐죠? 종업원 지주제는 기업이 일정 조건을 두고 종업원들이 주식을 살 수 있게 해주는 제도예요. 우리 사주제도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되죠. 정말 이렇게 우리 기업은 근로자의 것입니다라고. 네. 그러니까 니네가 사장님의 마음으로 열심히 일해라. 그걸 말로만 하면 배당은 내가 받아가겠지만 주인의 의식을 가지고 일해라라는 게 아니고 네. 진짜로 그 근로자가 주인이 그렇죠. 될 수 있는 그런 종업원 지주제를 도입을 했다는 거군요. 당시 과거 이 CEO 하셨던 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때 일제 시대 때 아마 평사원으로 입사를 하셨을 때 월급이 한 18원인가 됐었는데 예. 주식이 한 100원인가 넘게 되셨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주식을 뭐 살 수 있게 해줄게 했을 때 보통은 연봉보다 작게 사요. 그렇죠. 그게 아니라 기업의 성장이 진짜 자신의 성장이라고 느낄 수 있게 하는 그런 종업원 지주제를 그러니까 찔끔찔끔 월급 깎고 주식 좀 주고 뭐 이런 게 아니라 진짜 거의 자기 원봉의 거의 한 5배 이상 되는 주식을 네네. 주명으로써 네. 기업의 성장하면 정말 나의 자산이 불어나는구나 그러니까요. 하는 느낌. 부러운데요. 그런 걸 지금 80년 전에 하신 거죠. 드디어 드디어 1945년 광복을 했습니다. 광복을 했습니다. 광복하고 이제 유한양행을 재정비해서 그 상장시켰던 건 이제 앞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상장했던 이야기 그다음 경영 이야기 이제 경영 이야기로 넘어가 보면 사실 그 2세 경영을 누가 할 거냐에 대한 논의가 유한양행 쪽에서도 있었어요. 당연히 중요하죠. 중요하죠. 예. 1966년에 그래서 이제 경영자들이
그러니까 경영진들이 이제 유일한 박사에게 아드님을 예. 불러들여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세자책봉. 왜냐하면 그 유일선이라는 분인데 미국에서 변호사를 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이제 이분을 불러들여라. 왜냐하면 이제 경영진들은 갑자기 박사님, 그러니까 사장님이 돌아가시면 맡을 사람이 없다. 예, 예. 불러들여서 이제 경영 교육을 시키십시다라고 했는데 유일한 박사가 처음에는 이거 안 맞는데 변호사가 무슨 경영이야 하다가 워낙 이제 그 추천을 하다 보니까 들여왔어요. 부사장으로 임명을 해서 그때 그 아드님은 이제 미국에서 변호사를 했으니까 미국의 신문물을 계속 경험을 했잖아요. 예, 예. 굉장히 혁신적인 방법으로 이제 기업을 경영하려고 해요. IBM 컴퓨터를 채용을 합니다. 60년대에? 네. 와. 그리고 막 그 유한 킴벌리 있잖아요. 예, 예. 제지 사업을 하자고 얘기를 해요. 아버지한테. 그러니까 굉장히 뭔가 사업을 넓히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하는데 아버지 입장에서 보기에는 이게 한국 정서, 한국 상황과 맞지 않다고 보이시는 거예요. 한국의 보건을 생각하는 회사가 제지 사업을 하고 한국의 컴퓨터가 존재하지도 않는데 IBM 컴퓨터를 들인다고? 이게 말이 안 맞는 것 같은 거죠. 그래서 한국의 경영에 넌 안 맞는 것 같다. 그래서 1969년에 그냥 별 말 없이 자르십니다. 잘라요. 서운한데. 그리고 나서 이제 전문 경영인 체제를 우리는 도입하겠다라고 해서 그 다음부터 지금까지도 계속 하고 있는 게 평사원 출신의 유한양행을 속속들이 알고 있는 사람들을 전문 경영인으로 도입을 해서 3년 중임제를 사용을 하고 있어요. 지금도 3년 계속. 중임제. 네. 그러면은 한 번 하고 한 번 더. 한 번 더. 최대 잘하면 한 번 2년까지만 할 수 있는 3년 중임제를 지금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런 식으로 지금도 22대 CEO까지 계속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야, 이것도 특이하네요. 이게 네. 그 CEO 임기라는 게 보통 뭐 사내이사 임기가 정해져 있긴 하지만 네. 그냥 뭐 그 최대 주주의 마음에 따라서 뭐 연장도 되고 뭐 줄어들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런 게 아니라 룰을 정해서 딱 중임으로 정해가지고 네. 평사원 출신으로 회사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들이 중임하고 나가고. 와, 이런 CEO 승계 프로그램은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상장 기업들도 말은 그렇게 돼 있어요. 네네. CEO가 유고될 경우에 CEO 프로그램이 있다라고 말은 하지만 결국은 그거에 대해서 의사 결정을 하는 사람들이 결정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네네. 안 되는데, 야, 이게 신기하긴 하네요. 그러니까요. 예. 그게 그리고 지금까지 이어진다는 것도 신기하지 않아요? 중간에 한 번도 변함없이 계속 전통이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당시를 생각해 보시면은 정경 유착이라는 게 굉장히 좀 많았을 때였었잖아요. 그쵸. 예. 그리고 원조 금액을 이제 그 국가가 통제하면서 그 지원금과 보조금 형식으로 기업에게 지불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 국가의 예. 통제와 정경 유착이 많았었는데 유한양행에도 정치적인 압박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정치 예. 자금을 좀 대라. 하지만 항상 거절을 했었고 너무 거절하다 보니까 아유 안 되겠네. 야 세금 조사 한번 해봐. 라고 했는데 예. 그 당시 이제 일화로는 또 조사에도 나오는 게 너무 없어서 며칠 일찍 끝냈다는 그런 조사 일화가 있었고 그리고 그 다음 해에 1968년에 모범 납세 기업이 결국은 됩니다. 좀 털어보라고. 털어보라고 보냈더니 그 당시 조사하셨던 분이 실제로 그랬어요. 한 일주일 됐는데 이게 원래는 가닥이 잡혀야 된대요. 위에다가 가닥이 안 잡힐 것 같은데 그래서 며칠 일찍 끝냈다는 그런 일화가 돼 있습니다. 그 정도로. 근데 그때 그러면 왜 그 정치 자금을 납부를 안 했냐? 우리는 국가의 것이라 그랬잖아요. 기업은. 예. 그럼 국가에게 세금을 내야지. 정치 자금을 내면 안 된다라는 취지에서 그렇게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안 낼 세금도 많이 내셨다고 하는데 예. 결국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금까지도 이런 정신이 좀 유한양행에 이어져 오고 있다고 사람들은 많이 평가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러니까 지금 와 있는 유한양행의 어떤 기업 지배 구조가 네. 과거에 그 만들어졌던 그 어떤 균형 잡혀 있는 그 방식이 유지가 되고 있는 되고 있는 거죠. 음. 자,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사실 그 유한양행에 대해서 그 이제 어떻게 보면 오너 없는 회사라는 고 말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게 뭐 좋은 뜻인지 나쁜 뜻인지 모르겠지만 전문 경영과 그 다음에 소유를 분리해 놓은 거잖아요. 예, 예. 오너 없다고 얘기를 하긴 하는데 앞서 보셨던 것처럼 유한재단, 유한학원, 국민연금 이런 곳들이 이제 최대 주주로 있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실 유한양행의 약간의 약점으로 꼽히는 부분이 바로 그거였었어요. CEO들이 그러면 6년 안에 무엇을 해낼 수 있냐가 참 애매한 거죠. 왜냐하면 신약 개발이라고 하는 게 10년 이상 걸리는 굉장히 긴 장정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내 임기는 6년 안에 끝나는데 그러니까
그러시진 않으셨겠죠. 하지만 이제 뭔가 시도하기가 참 어려운. 그래도 막 내가 시도해서 만드는 게 좋지. 네, 근데 내가 앞에 시도했는데 사람이 다 해놓은 거를 물려봤자니 그럼 이거 그만하고 네. 내가 새로 할 거야. 그래도 네. 내 임기 중에 안 끝나는. 안 끝날 수도 있고. 내가 시작했는데 뒤에 분이 했습니다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약간의 약점으로 꼽히다 보니까 사실 한때였는데 유한양행이 너흰 도매상이냐라는 오명도 있긴 했다고 해요. 왜냐하면 본인의 신약보다는 남들이 만든 약을 가서 파는 역할들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일들이 좀 있었는데 뭐 사실 근데 최근에는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거를 또 깨부순 분이 계세요. 21대 사장인데 4년 만에 신약 개발에 성공합니다. 오, 예. 기술 수입을 해서.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시는 분도 있었기 때문에 이게 단순히 그냥 뭐 구조상의 문제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예. 근데 이런 윤리 경영을 하는 기업조차도 실수를 한 적이 있었는데 예. 바로 리베이트 쌍벌지였습니다. 그 제약사의 리베이트는 사실 너무나 공공연하기도 했죠. 네. 뭐 지금은 굉장히 큰 문제라고 얘기가 되고 있지만, 예. 당시에 이제 그 영업사원이 그러니까 영업사원에게 상여금을 준 것처럼 지급을 해서 예. 이 돈을 상급자가 빼가서 그걸 리베이트로 사용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제 아니 이렇게 뭐 전통 있는 기업이 웬 리베이트야라고 하면서 굉장히 좀 공분을 많이 샀었고 4일 만에 19개 일간지에다가 대국민 사과를 게재를 합니다. 이건 회사 차원에서 있었던 일은 아니고 영업사원들이 경쟁 현장에 있다 보니까 이런 일이 발생했다면서 대국민 사과 광고를 제기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사실 이 매출 기준으로 보면 유한양이 국내 1등이에요. 아, 그래요? 네, 1조 7,977억 원을 작년에 벌었습니다. 매출로. 1등인데 영업이익률이 2%예요. 굉장히 낮네요. 낮아요. 예. 그 이유가 물론 그 R&D 비용이 많이 들어갔다고는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그 도매상 있죠. 예, 예. 도입 상품 판매 비중이 높기 때문에 도입 상품은 파는 쪽이 비싸게 부르면 많이 못 남깁니다. 그래서 그쵸. 도입 상품 비중이 높다는 게 여러 가지 원인이 가지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뭐 제가 몇 개년을 봐도 영업이익률이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에요. 제약업계 평균이 작년에 10%, 10대 상위 10대 기업이 한 5% 정도라고 치면 예. 유한양행은 약간 영업이익이 약간 낮은 편이긴 합니다. 약간 정도가 아니라 10대 제약사 평균이 5.4%인데 한 2%밖에 안 되면 이익률은 그렇죠. 높지 않은 기업이네요. 네. 매출은 1위지만 이익률이 높지 않은. 예. 근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4년 만에 신약 개발에 성공했다고 했잖아요. 네, 네. 이게 신약이다 보니까 이제 앞으로 달라질지는 우리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건 언제예요? 그게 이미 신약은 나왔습니다. 그 국내에서 나왔고 이게 항암제인데 2차 치료제로 되어 있어서 이제 1차 치료제 되고 이제 미국 FDA 승인받고 이런 것들이 남았거든요. 이건 현재 이슈군요. 현재 이슈입니다. 그래서 그게 과연 그러니까 신약으로 이 영업이익률을 높일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지금까지 지켜왔었던 이 되게 거버넌스의 올바른 이 구조가 과거 한 몇 년간은 약점이 되기도 했었어요. 근데 그 약점을 깨부순 인물이 나타나서 신약을 개발했기 때문에 이것이 영업이익률까지 좀 개선시켜줄 수 있는 약이 될지는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사실 유한양행 얘기를 들으면서 참 아름다운 스토리다라는 생각도 들었고 네. 그리고 사실 기업 거버넌스라는 거는 거버넌스를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잖아요. 뭔가 좀 더 높은 기업 가치를 만들어내고 그 높아진 기업 가치와 부가가치를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좀 형평성 있게 분배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중요한 건데 말씀만 들었을 때 유한양이 그렇게 좋으면 유한양행 뭐 주가 엄청 올라야 되는 거 아니야라고 했을 때 매출 대비 매출은 굉장히 많지만 이익률이 좀 낮은 거는 정말 그 제약회사로서의 어떤 혁신성 부족하다라고 좀 평가할 수도 있긴 한 것 같아요. 그 구조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그 전문 경영인이면서도 이게 단 중임으로만 돼 있는 이런 구조가 그럴 수 있다라고 할 수 있는데 어쨌든 그 과정에서도 뭔가 좀 신약이 좀 나왔고 거기에 대해서 추가적인 절차를 거쳐서 새로운 성장 동력도 모색하고 있는 그런 것 같습니다. 참 이것까지 잘 되면 그래야 유일한 박사님이 봐라 내 말이 맞지. 구조 잘 짜는 또 다 할 수 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저런 거잖아요. 구조가 안 좋아도 뭐 그냥 오너가 작은 지분율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하더라도 진짜 뭐 이익 잘 나고 뭐 추진력 있게 하면은 또 그게 더 좋은 거 아니야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건데 저는 오히려 그 유한양행이 좀 거버넌스적인 측면에서 좀 좋은 기업으로 평가를 받는다면 그런 이른바 좋은 거버넌스에서도 충분한 혁신과 그 기업 가치를 상승할 수 있는 모습이 좀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좀 기대를 해보고 싶습니다. 오늘 악권의 기업사 이주호 기자가 첫편 유한양행으로 좀 준비를 해주셨는데요. 역사를 한번 돌아보고 나니까 지금 유한양행이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도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뭔가
맨날 칭찬만 받는데 예. 이게 성적은 잘 안 나오는.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좀 더 재밌는 기업들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를 이해하는 그런 어떤 잣대로서 과거를 한번 돌아보고 미래를 만들어 갈 때는 또 어떤 부분들을 더 보완을 하면 좋을지 그런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악권의 권순우였고요. 이주호 기자였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3프로TV가 새로운 모습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오후 3시 반 클로징벨 라이브는 여도은 앵커 그리고 명민준 앵커가 여명 콤비로 함께 진행을 하고요. 6시 퇴근길 라이브에서는 정프로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김영렬 센터장, 최창규 본부장 그리고 박지영 차장과 함께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글로벌 마켓 전문가 이주호 앵커가 글로벌 라이브를 더욱 알차게 만듭니다. 2월 6일부터 새로워지는 3프로TV 다시 한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